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나은 살, 더 평온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뜻이겠지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20년을 함께해온 동료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컸는데 가족들과 대화할 주제가 점점 줄어든다. 친구들과 만나도 옛날만큼 편하지가 않고 뭔가 어색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변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달라지지요.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말씀처럼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길은 이러합니다. 먼저 왜 중년이 되면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부처님의 지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할 때 마음을 편히 갖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경험이 많아진 만큼 생각도 복잡해지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전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워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다시 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 고집도 생기고 각자의 삶의 무게도 달라지면서 예전처럼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멀리할 수는 없지요. 건강한 경계 안에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정면으로 다뤄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입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주제들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각 주제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밝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길도 함께 밝혀진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깊게 숨을 한번 내쉬시 마음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할 때 마음 편히 갖는 방법.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 아래에서 명상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고민해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지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사유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게 만드는 것이지. 마치 맑은 연못에 돌멩이를 계속 던지면 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맑아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 하지만 그 생각들이 현재 순간을 가로막을 때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뿌리는 깊게 박고 있으면서도 위쪽은 유연하기 때문이지. 마음도 마찬가지야. 깊은 자비심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생각이라는 가지는 유연하게 두어야 한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론덱 박사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333기.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불안한 생각이 많이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테이블, 창문, 들 수 있는 소리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에어컨 소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3가지를 찾아보세요. 의자의 질감, 공기의 온도, 옷의 무게. 이렇게 하면 머릿속 생각에서 현재 순간으로 주의가 옮겨집니다. 두 번째 방법, 자비 명상. 매일 아침 5분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평온하고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면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따뜻한 관심이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 불완전한 받아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대화나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화가 어색해져도 괜찮습니다. 말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고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방법, 호흡 명상. 긴장이 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 4초 동안 숨을 참고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5번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5번째 방법, 생각 관찰하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염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지요. 6번째 방법, 감사 연습.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감사할 점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오늘 커피숍 사장님이 웃으며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동료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다. 이런 연습을 하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7번째 방법, 현재 순간 집중하기. 대화할 때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어떤 기분일까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자의식이 줄어들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춤은 완벽한 안무가 아니라 때로는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박자를 놓치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춤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현재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더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번째, 어려워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다시 열어가는 방법.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편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로 관심사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수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강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간다.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너와 다르듯이 상대방도 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옛날의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곤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법화경에 관세음관 시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들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근처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할 때는 바닥까지 훤히 보인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 대화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관계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조율 emotional attunement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능력이지요. 또한 칼 로저스가 개발한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선입견 비우.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과 다를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자.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보자. 예를 들어 20년 전 활발했던 친구가 지금은 조용해졌다면 왜 변했을까? 하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까? 하며 궁금해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 5분간의 진심 어린 관심. 만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처음 5분은 온전히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새로운 일은 없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 반영하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용만 듣지 말고 감정도 함께 들어보세요. 상대방,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당신, 정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고요. 이렇게 감정을 반영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번째 방법, 공통 관심사 찾기.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효도, 노후에 대한 계획,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 이런 주제들은 중년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빨리 말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소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깊은 고민을 이야기했다면 그러셨구나 하고 잠깐 침묵을 지켜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섯 번째 방법, 비교하지 않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같은 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적이 되게 만듭니다. 대신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같은 말로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 주세요. 일곱 번째 방법, 작은 관심의 표현. 대화가 끝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는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며칠 후에 안부 문자 하나,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글이나 사진 공유, 생일이나 특별한 날 기억해줄, 상대방이 말했던 고민에 대한 후속 질문.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소통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소통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면도 있지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나너 관계와 나그것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하나의 사물이나 수단이 아니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나너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빨리 요점만 말해. 결론이 뭐야? 하는 식으로 대화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종다의 지혜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표면적인 대화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깊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날씨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 진심 어린 경청, 진심 어린 공감. 이것이 있으면 설사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이런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닫혀있던 소통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 어느 고요한 저녁 무렵 부처님께서 연못가에서 묵상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몇 년 전에 가까웠던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도 마음을 열고 지내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머리로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을 믿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님,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직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처를 곱씹으며 대속 덧나게 만들면 안 된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유 신조 이체의 신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연못에 둥둥 떠다니는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낙엽들을 보거라. 가지에서 떨어져 물 위를 떠다니고 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결국은 흘러간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트라우마 치료법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신과 의사 베셀 반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트라우마는 과거의 일이지만 치유되지 않으면 현재도 계속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도 강조했지요. 또한 용서에 관한 연구를 한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상처 인정하기.
먼저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지?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지 하며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많이 아팠. 그때 정말 힘들었. 그 일로 인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상처의 의미 찾.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 자체를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일 덕분에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지혜입니다. 진흙 상처 없이는 연꽃 성장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감정 해방하기. 억압된 감정들을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일기 쓰기,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보세요.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 가족이나 상담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예술 표현, 그림, 음악, 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운동, 격렬한 운동으로 쌓인 감정을 발산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 경계 설정하기.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작은 관계부터 시작하기. 갑자기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상처난 다리로 갑자기 뛰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 그룹 활동 참여, 10일보다 부담이 적음,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 여섯 번째 단계, 자기 돌봄, 우선하기. 관계에 집중하기 전에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기도 등 마음 다스리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하기, 전문가의 도움 받기 필요시. 일곱 번째 단계, 용서의 힘 이해하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 상처가 내 미래를 망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용서가 반드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관계는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빨리 털어내라, 강해져라는 압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과 트라우마에 대한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부정, 분노, 접상, 우울, 수요.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의 상처에서 회복하는 과정도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신할 필요도 없고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열되 경계는 지키고 용서는 하되 교훈은 기억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되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 샹산 류어쇠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흘러가야 할 때는 흘러갑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주고 성장시키지만 때가 되면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가 새로운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번째,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 유지하기 15분.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아서 지치기도 하고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자라고 있는 대나무 울타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야, 저 대나무 울타리를 보아라. 바람을 막아주어 안쪽의 꽃들을 보호하지만 햇빛과 비는 통과시킨다. 또한 울타리 너머로 아름다운 꽃향기가 퍼져나간다. 진정한 경계란 이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계란 벽이 아니라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해로운 것은 막아주지만 좋은 것은 통하게 하고 자신의 아름다움도 나누어 준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방편이 바로 이것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자신이 고갈되고 너무 많이 거절하면 관계가 메마른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거절하느냐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경계 설정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란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요. 또한 가족 치유사 존 타운센드는 경계라는 책에서 경계는 사랑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명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지키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신의 한계 알기.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적 한계. 나는 주중 저녁에는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적 한계. 나는 너무 많은 고민 상담을 들으면 지친다. 물리적 한계. 나는 신체적으로 힘든 일은 제한이 있다. 금전적 한계. 나는 돈 문제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한계들을 미리 인식하고 있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선제적 소통.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나는 평소에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즉시 응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거절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방법, 부드럽지만 명확한 거절.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나쁜 예, 죄송해요. 사실 그날 다른 약속이 있기도 하고 요즘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집안일도 많이 밀려 있어서 좋은 예,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꼭 함께해요. 네 번째 방법, 대안 제시하기. 완전히 거절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직접 가기는 어렵지만 전화로는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5번째 방법. 감정 분리하기. 상대방이 거절에 대해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자신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화낸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6번째 방법. 긍정적 관계 활동 늘리기.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관계 활동을 늘려보세요. 부담 없는 안부 인사, 작은 선물이나 관심 표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제안,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한 칭찬. 7번째 방법.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로 두.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나를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자기 돌봄은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투자이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때서는 부모이자 자녀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려고 하면 자신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되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역설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진정한 친밀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경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더 진정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자는 군자지교다며 수구고했습니다. 물은 투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때로는 미안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물론이지,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억지로 말하는 것보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도 무한정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엄격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더욱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잠시 여기에서 멈춰서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할 때 마음을 편히 갖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워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다시 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도 연꽃처럼 아름다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와 같아서 해로운 것은 막아주지만 좋은 것은 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또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기도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호수는 어떤 상태인가요? 잔잔한가요? 아니면 약간 물결이 일고 있나요?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 마음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3가지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후반부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어느 따뜻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두 제자가 어떤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갈등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속에서 더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면 관계가 나빠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저 바위를 보아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끼도 자라고 새들도 둥지를 틀 수 있게 해준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일체중 생시류불성,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갈등하는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안에도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두 제자를 번갈아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에너지를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된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 갈등 해결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로저 피셔와 윌리엄 유리는 Getting to Yes에서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즉,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두처님의 지혜와 같은 맥락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즉각 반응하지 않기.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6초 룰을 활용하세요. 잠깐, 지금 내가 감정적이 되고 있구나. 6초만 기다렸다가 대답하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각해보자. 뇌과학적으로 감정의 첫 번째 충격은 6초 안에 사라집니다. 이 시간만 잘 넘기면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혹시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되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의 본질이 보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과 사안 분리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 이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는 것과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감정은 감정대로 인정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자. 네 번째 방법, I 메시지 사용하기. 상대방을 비난하는 you 메시지 대신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I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나쁜 예, 당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좋은 예,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속상해요. 나쁜 예, 당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네요. 좋은 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방법, 공통점 찾기. 갈등이 일어나면 차이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우리 둘 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방법, 해결책에 집중하기. 과거의 잘못을 계속 파헤치기보다는 미래의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 방법, 때로는 잠시 거리두기. 모든 갈등을 즉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내일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년이 되면서 갈등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있고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고집도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두처님의 중도 철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굴복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기의 관계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또한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맹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이 더 깊은 이해와 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단계, 용서의 힘 이해하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 상처가 내 미래를 망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용서가 반드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관계는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빨리 털어내라, 강해져라는 압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과 트라우마에 대한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의 상처에서 회복하는 과정도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신할 필요도 없고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열되 경계는 지키고 용서는 하되 교훈은 기억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되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흘러가야 할 때는 흘러갑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주고 성장시키지만 때가 되면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가 새로운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번째,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 유지하기 15.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아서 지치기도 하고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자라고 있는 대나무 울타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야, 저 대나무 울타리를 보아라. 바람을 막아주어 안쪽의 꽃들을 보호하지만 햇빛과 비는 통과시킨다. 또한 울타리 너머로 아름다운 꽃향기가 퍼져나간다. 진정한 경계란 이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계란 벽이 아니라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해로운 것은 막아주지만 좋은 것은 통하게 하고 자신의 아름다움도 나누어 준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방편이 바로 이것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자신이 고갈되고, 너무 많이 거절하면 관계가 메마른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거절하느냐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경계 설정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란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요. 또한 가족 치유사 존 타운센드는 경계라는 책에서 경계는 사랑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명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지키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신의 한계 알기.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적 한계. 나는 주중 저녁에는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적 한계. 나는 너무 많은 고민 상담을 들으면 지친다. 물리적 한계. 나는 신체적으로 힘든 일은 제한이 있다. 금전적 한계. 나는 돈 문제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한계들을 미리 인식하고 있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선제적 소통.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나는 평소에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즉시 응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거절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방법, 부드럽지만 명확한 거절.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나쁜 예, 죄송해요. 사실 그날 다른 약속이 있기도 하고 요즘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집안일도 많이 밀려 있어서 좋은 예,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꼭 함께해요. 네 번째 방법, 대안 제시하기. 완전히 거절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직접 가기는 어렵지만 전화로는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 감정 분리하기. 상대방이 거절에 대해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자신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화낸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고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여섯 번째 방법, 긍정적 관계 활동 늘리기.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관계 활동을 늘려보세요. 부담 없는 안부 인사, 작은 선물이나 관심 표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제안,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한 칭찬. 일곱 번째 방법,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로 두.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나를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자기 돌봄은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투자이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자녀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려고 하면 자신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되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역설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진정한 친밀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경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더 진정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공자는 군자지교다며 수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투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때로는 미안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물론이지,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억지로 말하는 것보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도 무한정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엄격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더욱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잠시 여기에서 멈춰 서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할 때 마음을 편히 갖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워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다시 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도 연꽃처럼 아름다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와 같아서 해로운 것은 막아주지만 좋은 것은 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또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기도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호수는 어떤 상태인가요? 잔잔한가요? 아니면 약간 물결이 일고 있나요?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 마음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3가지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후반부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어느 따뜻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2 제자가 어떤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갈등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속에서 더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면 관계가 나빠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저 바위를 보아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끼도 자라고 새들도 둥지를 틀 수 있게 해준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일체중 생시류불성,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갈등하는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안에도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2 제자를 번갈아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잡고 있으면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에너지를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된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 갈등 해결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버드 협상 프로그램의 로저 피셔와 윌리엄 유리는 Getting to Yes에서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즉,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도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맥락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즉각 반응하지 않기.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6초 룰을 활용하세요. 잠깐, 지금 내가 감정적이 되고 있구나. 6초만 기다렸다가 대답하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각해보자. 뇌과학적으로 감정의 첫 번째 충격은 6초 안에 사라집니다. 이 시간만 잘 넘기면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번째 방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혹시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되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의 본질이 보입니다. 3 번째 방법, 감정과 사안 분리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 이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상대방이 언성을 높이는 것과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감정은 감정대로 인정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자. 4 번째 방법,
아이메시지 사용하기. 상대방을 비난하는 유메시지. 대신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나쁜 예. 당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좋은 예.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속상해요. 나쁜 예. 당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네요. 좋은 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5번째 방법. 공통점 찾기. 갈등이 일어나면 차이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우리 둘 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6번째 방법. 해결책에 집중하기. 과거의 잘못을 계속 파헤치기보다는 미래의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번째 방법. 때로는 잠시 거리 두기. 모든 갈등을 즉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내일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년이 되면서 갈등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있고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고집도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두처님의 중도 철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굴복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기의 관계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우기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또한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하이부동 헐부동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맹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이 더 깊은 이해와 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